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자식을 두고 하루 200년 도 배도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멀쩡하게 키우고 시집 보내는 걸로 만족한 자식의 감정은 정말이지 나 혼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입니다. 제 자신도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라 생각하고 지나쳐왔는데 오늘은 이곳의 이야기를 남기려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풀길 바라면서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하나뿐인 자식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그대로였죠. 시부모님은 대대로 손님이 많은 집이셨고 남편은 형제 없이 혼자 외동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 저는 얼마나 소아리실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님께서 제게 성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아들에 대한 관심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아내로서는 상당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만큼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하셨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지도 안 되었는데 유산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상상하게 큽니다요. 의사들은 저의 몸이 약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더욱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났어요. 집일을 얼마나 더 해야 몸이 힘들어서 유산을 했냐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냐고. 넌 옆에서 봐주고 자란 것도 일도 없는 타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 내 몸이 원래 약하다는 걸 어쩌겠어요. 병원에서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옛날 시집살이는 그랬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유산을 2번이나 하게 됐어요. 손이 귀한 집 아닌데도 3번이나 아이가 낳아진 것이 기적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연유산으로 떠나버린 게 문제였어요. 연이어 유산을 하고 결혼 전보다 더 살이 빠지니 몸에 뼈밖에 안 남을 지경이 돼서 시아버지가 챙겨주실 때쯤이었어요. 병원에서 1달 정도 쉬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이 나서서 몸 챙기라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친정에 1달 쉬러 간 거죠. 가는 그날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얼마나 차갑고 엄연한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일부러 아픈 척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는 참 많이 날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도 시아버님의 특별한 결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푹 쉬고 돌아와서 한동안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 먹은 보약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제보한 약을 들고 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안 먹어본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배려 속에서 저는 체력을 회복하고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유산이 습관이 되면 계속된다고 해서 정말 조심했어요. 집안 모두가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고 그 정성이 느껴졌던지 10달을 잘 보내고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가 딸로 태어나서는 쓸쓸할 뿐입니다. 시아버님은 몹시 아쉬워하셨고 시어머님은 솔직히 아쉬워하셨어요. 몸도 채 풀지 못한데 저에게 참으로 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둘째를 준비하거나 빨리 낳아야 해. 그랬죠. 내 말을 이해하시겠죠? 어머님이 무미건을 토하는 바람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여자인데 왜 입장이 그렇게 다른지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그러나 남편은 나를 많이 감싸주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하면 그런 말을 마음에 새기지 말라고 꼭 알아두라고 하셨어요.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반기지 않는 딸아이도 정말 많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찍 저녁을 먹고 아이를 항상 안아주시던 거예요. 힘들어요. 이제 아영이 내려놓고 쉬어요 아니면 들어. 이렇게 자꾸 무겁잖아. 뭐가 힘들어. 당신도 참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왔는지 몰라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늘 그런 아이를 보며 눈에서 꿀처럼 떨어지는 사랑을 느꼈어요. 너무나 힘든 10월살이지만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어 견뎌냈어요. 유산을 한 후에도 여러 번 임신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임신되지 못했어요.
10만 년 후에는 아들을 놓아주고 싶었고, 그때는 시어부모께서 바라시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후로 임신되지 않았고, 노력해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손자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은 자라면서 여자다운 모습이 없었고, 성격도 소년 같았어요. 친구들도 남자들과 더 많이 어울렸고, 소꿉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돌며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또 정신소멸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하고 다닌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아이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아기자기한 구석은 없었지만 성격이 참 좋았던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뭘 하든 우리 아이와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쉬는 주말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순두부 카페에 와서 먼저 일손을 거듭해주는 일도 했죠. 오늘은 집에서 쉴 예정이라고 바쁜 일 좀 도와드리러 오면 돼요. 맨날 쉽다고 맨날 도와주지 말라며 말하는 고등학생이 출발팀이 어딨냐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책 한 권이라도 파봐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정말 똑부러지게 행동했어요. 공부면 공부,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죠.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맞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눈치를 살피며 사는지, 엄마 때문인지 너무 일찍 철이 들었는지 안쓰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런 눈치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렸는지 지가 먼저 씩씩하게 굴면서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했어요. 정말 그 아이 덕분에 많은 웃음을 지었다고 느꼈어요.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성적이 안 따라와 간호사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직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병고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은 지병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병원으로 모셨던 분이었거든요. 임종 직전에 시어머님을 본 사실 당시 예전에 매우 바쁘게 살아왔던 시어머님이 얼굴 알아보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쁘게 자란 손녀를 보면서 아들로서는 아무 소용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았죠. 딸도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바람에 가슴이 캐캐묵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러서 운영하던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여태까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순두부 가게였어요. 그래서 자영업으로 많은 손님이 오시는 가게인데 우리 부부가 더 잘 운영하려고 일을 열심히 했죠. 딸은 간호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역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가게 바빠 쉴 시간이 없어서 끊임없이 가게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며 일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를 썼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일만주 구장창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가 잘 되니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진 돈으로 딸을 시집 보내줄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보낼 때 기 죽여버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벌었는데 결국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추억을 먹고 살게 되는 걸 알았어요. 생전에 좋은 것을 함께하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런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이 간호사가 되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집에 와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말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였다고 해요. 잘 살 수 있는 부모이나 종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스스로 잘 해내기 때문에 결혼 상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안 걱정했어요. 우리 딸이 당당한 아이라서 자기가 잘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실제로 그 애가 첫 만남 때 내게 인사를 해준 나를 보며 사람 참 좋더라고 느꼈어. 그 애는 솔직한 성격이어서 말이 많고 입이 허다하지만 그 애가 고른 상대는 차분하고 미묘하고 당당한 느낌이야. 그래서 둘이 정말 어울릴 것 같았어. 엄마, 아빠,
아영 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나 정말 잘할 거라고 믿어주길 바래.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줘. 우리 서로 소중히 하며 살 거야. 감사해. 결혼 승낙을 받은 그날, 사비가 얼마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명히 그려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위 집안에 대해 크게 걱정 안 했어. 들은 바에 따르면 시댁의 사돈은 사업가라고 해. 안사돈은 전업주부라고 하고 시댁이 부동산을 소유하신다면 우리 아이 운이 좋다 생각했어. 결혼은 현실이니까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했지? 상견례도 원활히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나 혼자서 눈물을 훔쳐보았는데 마음 같아서 내 딸이 시집가는 걸 보니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게 순리에 맞지 않아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5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낳는 것이 인생의 정석일 텐데 결혼은 편안히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결혼 상대가 돈을 아끼고 차가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했는데 시댁에서 끼를 넣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대학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지만 곧 그만두게 될까봐 안타까웠어요.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나를 아름답다고 칭찬해주고 딸의 가족이 번성했다며 기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할 것 같다는 응원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이 없어서 편하다면서 이해하시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키우며 엄마가 없을 때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 허전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린이가 사용한 가구와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만 없어서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어둡고 조용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의 방을 항상 열어봤어요. 아영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혹시 만약에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서 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결혼하여 잘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당신도 아영이를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죠. 신혼집은 우리 집과 30분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위가 이미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 반찬을 챙겨서 갔어요. 그러면 딸이 오랜만에 엄마가 챙겨준 반찬을 먹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밥 없이 반찬만 입에 넣고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몇 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자식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당장은 좀 더 기다리고 임신할 거라고 했었지만 이미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렵게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쉽게 임신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제게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임신하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었어요. 딸은 엄마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나처럼 고생할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낸 딸이 더 대견해 보일 것 같아요. 입덧도 심하지 않고 몸이 힘들 텐데도 엄청 잘 버텨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대학 보내준 만큼 결혼하고 임신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남편이 쉬라고 해도 시부모님도 일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단지 살림만 하면 안 맞아요. 아이를 위해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각오했어요. 제 딸은 제 웃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했고 딸은 아름다운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러더라도 한번 접해보지 못한 아들처럼 기대를 했더니 딸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지만 사위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첫 딸이라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변화하는 것을 보며 더 나아진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자에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곳이지만 딸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안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과 자녀를 거쳐온 딸과 사위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어두워? 라고 물었더니 엄마, 미안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속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어머니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어머니는 현금으로 2억을 포장해 아들에게 전달한다. 아들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늦어질 수 없다며 아들을 재촉하고 아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또 다른 걱정으로 치솟는다. 저는 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랐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잠시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두고 조용해져서 귀가를 했는데 손녀가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딸과 사위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사돈의 회사가 부도를 내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돈을 빌려주었던 나였길 바라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함이 존재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눈앞이 깜깜해졌고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상가 건물까지 처분하면서 마련한 돈이어서 젊음부터 고생하며 모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려 했던 돈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순두부찌개 가게는 아직 상업적으로 운영 중이라서 더 모아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한 남편도 얼굴색이 좋지 않았지만 저보다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아영아, 울지 말고 진정해. 정소방도 그만하고 일어나. 너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없어.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어쩌면 내 탓이라 해. 이건 아무도의 탓이 아니야? 엄마도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며 정신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정서를 다잡기 위해 정소방도 치우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할 어르신들을 위해 먼저 상황을 수습하자는 말이었죠. 진짜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제 월급을 모아 매달 주겠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면 우리 딸과 소녀는 뭘 먹고 살겠지? 우리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자. 이제 아영이를 데리고 나가서 쉽게 이 사람을 보냅시다. 계속 울어서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됐는지 남편도 나도 애들 앞에서는 동조하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떠난 것처럼 보냈고 겨우 정신이 돌아왔는데 바깥 사람이 야반도주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면 그 양반이 그렇게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엄마가 진짜 미쳐 소리치겠어? 안 싸도 좋아. 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 꽤나 이상한 일이군요. 너 괜찮아. 그렇다면 어머니가 오면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서로 불편해도 참아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 모를 만을 모시고 살게 될 딸이 걱정이 돼 쓰려고요. 아 모르겠지만
사람이 참 차가워 보이네요. 아무리 어린애 키운 것 같아도. 그녀는 그러나 본인이 좋아하는 소녀에게 너무 차가운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바로 그때 괜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걱정을 하더라도 날래에게 들어가지 말라 할 수는 없었기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돈과 합창을 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딸과는 매일 통화를 하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뭔가 불편한 일이 있나 싶어 물었지만 그녀는 계절 때문이라며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에겐 감이 있는 법, 그녀의 말이 정말로 괜찮은 것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모이는 아영이의 판찬이를 향해 오늘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니 금방 다녀올게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찬과 김치, 소국도 한 솥 끓여 기억 속에 담아두고 집을 향했습니다. 안싸 뒤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오랜만에 인사도 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안싸돈이 좋아하는 딸에게 사주려던 딸기를 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손녀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삼여사, 보신 잘 지내셨죠? 쉬고 계신데 눈치 없이 온 것 아닌가요? 또 들어오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항상 따르던 안으로 집안에 들어가니 거실에 매니큐어 냄새가 퍼졌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어딘가 봤더니 벌을 3개 발가락에 칠하는 중이었다. 좀 무색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마르기 전에 완성하라고 했다. 날씨가 점차 무르기 시작하자 기분 전환으로 팔 바르러 왔는데 이제 좀 앉아도 될까요? 그래, 마저 바르고요. 해가 안 들어오는 집안에서 너무 흰 피부에 새하얀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내가 싸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러 부엌으로 가서 어이없는 광경을 앞에 보니 식탁 위에는 냉소화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조리대 위에 그냥 놓여진 식기와 양식 재료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일은 내가 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소리 없이 매니큐어만 바르는데 어째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한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문득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설거지를 하러 가서 끝내고 나면 여전히 매니큐어를 바르려는 모습을 보고 차마 할 말을 잃었다. 어쨌든 나는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혼자 이렇게 매니큐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우리 집에서 빌려준 돈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전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분이 더 나빠졌고 겨우 감정을 이겨내고 화장실로 가는데 애들이 방을 보니 정리 안 된 옷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손녀가 아침에 어질러 놓은 것 같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정리되지 않았던 것에 한숨이 나왔어요. 딸이 집에 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얼마나 됐을 때 마침내 돈을 매니큐어로 바르는 게 끝이었어요.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왔어요. 절대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동안 몇 번만 얼굴을 봤지만 딸이 잘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딸이 전화해서 편히 있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지만 참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기하더라도 딸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그 집에서 사돈이 나가길 바랄 뿐이었고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지난날 우리 딸이 있는 날에 반찬을 줄 때는 딸만 있다고 내려가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걱정하고 예상도 못한 사고가 우리 가족을 습격했어요.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몸이 무거워서 계속 쉬고 싶었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지만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듣고 너무 놀랐어요. 차가 뒤집혀서 수술이 긴급했다고 들었으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이 계속 길어지는데 우리는 기다리며 속이 다 타들고 있었어요. 딸이 있어서 열린 수술실 문이 마침내 처가 되어 들어가고 아이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내 귀가 믿지 못하는 듯 내 아이가 죽다니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속이 깨져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꿈일 바랬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이 꾸며진 것으로 바랐다.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소 눈물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이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 우리가 친근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장례식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 보면 사위도 안타깝겠구나 생각했다. 갑자기 떠나다니. 이전까지 시간을 더 챙겨주었다면 어땠을까? 결혼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일들이 모두 후회로 남아있다. 미련이 미어져서 터질 것만 같다. 그리워하는 딸에게 원망스러운 감정도 생길 정도로 너무나 속상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어린 딸을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있을까? 부모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야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무슨 음식도 입에 넣을 수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국과 밥을 가져왔어요. 먹어야 일을 처리하고 딸도 잘 키울 수 있어? 이리 빨리 먹어야 하고 남편이 손을 잡아 끄는 대로 겨우 거의 9개의 밥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40년은 지나도 여전히 얼굴이 피하고 싶었어요. 제 며느리가 죽은데도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제 정신일까 싶었어요. 모 폐의 상호엽을 말하며 몰래 모아갈게? 아유 지은 여사의 사체도 참박복해 퇴근해서 집에 오는 독일에 길을 준다면서 가 있을 때 아무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남이 말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어요. 보려는 마음에 숟가락을 놓고 몸을 돌려 앉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을 이해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는 이 여자였어요. 저 그 집의 우편을 보서요. 지은이 생명보험 있어 보여요. 당연히 보험금은 우리 지은이 남편이 받겠죠. 사부인이 제 정신으로 그러는 말 아니에요? 내가 못한 말을 했나요? 왜 소리를 높이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내게 딸 보험금 얘기를 꺼내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 들어서 머리카락이 선듯하더라고요. 아니, 보험금이 나오면 그다지 적지 않을 텐데 확인차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꼬실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에 집어쥐고 싶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닌데. 너는 미친년이야. 우리 딸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르려던 내 진짜 한 번 안 쳐다보고 알아채서 다행이다. 이 멍청한 인간. 아,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건가? 이게 뭐야? 너야. 나 조용했는데 장례식장이 우리 둘 때문에 시끄럽게 변했어. 남편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미쳐버린 나란 놈은 어디서 힘을 얻은 걸까? 천둥 같은 사위들이 달려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이장에 가려졌는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했어요. 네, 정은야. 이 여자 정말 미쳤어. 어서 선전대로 가야 해 정은 씨.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사위의 얼굴을 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을 놓고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알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 식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모여있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며 대화의 상황을 통해 갈등의 배경과 사람들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입장과 맥락을 설명하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대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의 해석,
야이는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그때 아이는 엄마를 향해 어떤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산 성제도 자세한 회생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납작 엎드려도 부족할 판에 뭘 보호하듯 당신 금, 수야, 짐 스미나요? 5살짜리 꼬맹이가 이랬다고 했어요. 나도 남의 자존심을 논하지 않아. 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건데 고분고분하게 했다가 개실들이 난리를 치세요. 자존심이 상해질 정도로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던지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뜨고 못 보겠을 정도로 심리질서가 없이 말썽을 부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이 나오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경사력으로 끌려나가기 바쁘더군요. 80만 금전이라는 여자가 끌려나가고 난 후에는 정치가 조용해졌답니다. 저는 멍하게 서 있는 사위에게 갔어요. 그리고 사위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사위도 저도 남편도 서로 안고 펑펑 울었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한참 울고 있자니 어린 손녀가 제 손을 만지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작은 방에서 자던 손녀가 곁에 있었어요. 지 엄마가 없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찾는 손녀를 안고 다시 한번 우리는 통곡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내일 제가 아름다운 들나무 아래에 묻힐 것입니다. 햇살 가득한 그날이었어요. 이후 한동안 가게의 일을 직원에게 맡겨두고 나는 몸을 쉬게 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우울증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딸이 떠난 그 해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혹시 제가 미쳐버린 걸까요? 딸을 가슴에 품고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소녀는 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생이 되었고 4살 아이를 돌보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동생은 인연을 끊고 외부와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련된 돈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는 2인조 노인들을 만나 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아요. 며칠에 한 번씩 사돈과 손녀가 우리 집을 방문해요. 나는 여전히 반찬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녀는 어머니를 닮아가며 점점 커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지곤 해요. 집에 엔돌핀이 흐르듯이 행복한 기운이 느껴져요. 옛 이야기를 글로 풀면서 감회에 젖어 눈물이 흐르곤 했죠. 울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요.